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늘도 내 속이 시커멓게 문드러진 걸 아는지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쉴 새 없이 검은 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낡은 비닐 우에 하나에 의지에 걷는 내 꼴이 꼭 물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하지만 빗물이 스며들어 축축하게 젖은 어깨보다 더 시린 것은 텅 비어버린 내 가슴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민수가 죽은 날입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애미 가슴엔 딱지 하나 앉질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상처가 덧나고 골마 터져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내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을 돌며 제일 좋은 녹두를 갈아 부친 빈대떡과 민수가 생전에 그렇게나 좋아했던 고사리 나물이 들어 있습니다. 식지 말라고 수건으로 꽁꽁 싸매고 품에 안고 왔는데도 야속한 빗물은 기어이 스며들어 내 정성을 차갑게 식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화려한 조명이 번쩍거리는 어느 옷가게 쇼윈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딴 세상처럼 환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옷들이 걸려 있고 손님들이 웃으며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 며느리 아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최미란이 카운터에 기대어 코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고 보험금 5억이 나왔을 때 그 돈은 며느리 몫이라며 나는 10원 한 장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새끼가 목숨값으로 남겨준 돈이니 며느리가 그 돈으로 새 출발해서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돈을 손에 쥐자마자 미란이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수 씨도 없는데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렇게 쫓겨난 게 벌써 10년입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번듯한 옷가게 사장님이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있는데 너는 어찌 그리도 얼굴이 좋으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 밥 한 끼 먹이러 온 겁니다.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리고 가게 안에 온기가 후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나를 발견한 미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또 왔어? 노인네가 진짜 왜 이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도 미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 같은 눈빛. 그 눈빛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가 오늘 민수 기일이잖니. 딴 건 몰라도 제사상은 차려줘야지. 내가 전이랑 나물 좀 해왔다. 향이라도 하나 피우게 해주렴.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파리 소리처럼 앵앵거렸습니다. 주눅이 들어 어깨가 잔뜩 굽은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이에게는 그 모습이 그저 징그럽고 귀찮은 거머리처럼 보였나 봅니다. 기일? 웃기고 있네. 죽은 사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리고 내가 말했지.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손님 다 떨어지게 냄새나는 꼴하고 어디를 들어와. 미란이는 카운터 옆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앵마기용으로 놔둔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시어머니 얼굴에 소금을 뿌릴까 싶었습니다. 에이, 재수 옴 붙겠네.
촥.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허공을 가르며 내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따가운 소금기가 눈꺼풀을 파고들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굵은 소금보다 더 아픈 건 내 가슴을 난도질하는 저 표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보험금 5억. 당신 아들이 나 고생 시킨 값으로 주고 간 거야. 그거 다 쓰고 없으니까 쥐새끼처럼 들락거리지 말고 꺼져.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부를 거야.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네 치매인가 봐. 며느리가 오죽하면 저러겠어. 아닙니다. 나는 치매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주르륵 흘러내려 입가로 들어왔습니다. 짰습니다. 너무나 짜고 썼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란이는 바닥에 떨어진 소금도 아깝다는 듯 빗자루를 들고 나와 내 발밑을 팍팍 쓸어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말입니다. 나는 쫓겨나듯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미란이가 다시 손님들에게 웃으며 아양을 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비닐봉지가 터져 녹두전 조각이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갈 것이었는데 흙범벅이 된 전을 주섬주섬 주워 담으며 나는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갔지만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큰 슬픔이 내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 10년 전 오늘 밤 민수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는 신호등 기둥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건넜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 연인의 팔짱을 낀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은 사람들, 모두가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만 갈 곳이 없고 나만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입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부르면 대답할 것 같은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 눈을 어지럽게 찔러댔습니다. 문득 저 쌩쌩 달리는 차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민수 만날 수 있을까? 산 목숨이 죽은 목숨보다 질기다는데 오늘따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살 만큼 살았다. 자식 앞세우고 10년을 더 살았으면 지겨울 만큼 산 거다. 며느리한테 소금벼락 맞고 길바닥에서 청승 떨바에야 차라리 민수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시선은 도로 한가운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빗물을 튀기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저 차에 몸을 던지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짝 도로 쪽으로 내디뎠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내 코앞에서 멈춰 서는 바람에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아, 실패했구나. 죽지 못했다는 안도감보다 아직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나는 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나에게 욕을 퍼붓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노망난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냐. 그런 욕설이 날아들 거라 예상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빗물을 튀기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욕설이나 고함 소리 대신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선 그림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청년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창백하게 질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그 표정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인데 왜일까요?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내 심장의 조각을 다시 만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와 나의 시선이 빗줄기 사이로 얽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7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앞에 서 있는 저 낯선 청년 고급 양복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잘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꼴이 엉망인데도 내 눈에는 그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내 시선을 붙잡은 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가 나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처럼 혹은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한쪽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심장을 끄집어낼 듯이 셔츠가 구겨지도록 세게 쥔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고통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뛰어든 건 나인데 정작 죽을 상, 아니 울상을 하고 있는 건 저 청년이었습니다. 저 이복에 총각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엉거주춤 일어서려 했습니다. 내가 차에 치인 것도 아닌데 왜 저 젊은이가 저렇게 아파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오른쪽 무릎에서 두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민수가 죽던 날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친 무릎입니다. 비만 오면 쑤시는 그 고질병 때문에 나는 아구구하며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던 청년이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흠칫 놀라며 내 앞으로 와락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덥석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훅 끼쳐오는 낯선 향수 냄새와 섞인 비릿한 빗물 냄새, 그리고 그의 거친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으로 내 무릎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젖은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바닥의 온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차갑게 식어 있던 내 살같이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한데도 그 목소리만은 고막을 뚫고 뇌수에 박히는 듯 선명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엄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무릎 시리잖아. 얼른 일어나. 왜 또 이러고 있어.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나는 멍하니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말투, 내 아들 민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효자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느라 늘 무릎이 퉁퉁 부어있던 나를 볼 때마다 녀석은 속상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 무릎 시리잖아. 찬데 앉지 말라니까. 얼른 일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더더욱 내 무릎을 주무르며 하던 그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억양도, 말꼬리를 살짝 흐리는 버릇도, 그 걱정스러운 눈빛까지도. 민순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아까 차에 치여서 죽은 건가? 그래서 저승에 와서 우리 민수를 만난 건가?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청년의 뺨을 만지려 했습니다. 살아있는 내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손끝이 닿으려는 찰나 청년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헉.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자신의 입술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그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그는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내 아들 행세를 했는지, 아니 왜 내 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잠깐만. 총각, 거기 좀 서봐. 너 민수 알지? 우리 민수 친구지? 나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손길을 피하듯 몸을 돌려 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가지마, 여보게. 잠깐만. 나는 빗물 웅덩이에 철퍽 엎어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자동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붉은 후미등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너무 그리워서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들은 걸까요? 하지만 내 무릎에는 아직도 그 청년의 손길이 남긴 뜨거운 온기가 화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엄마, 무릎 시리잖아 하던 그 목소리가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인도로 올라왔습니다. 터진 비닐봉지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녹두전 조각을 다시 챙겼습니다. 이걸 버리면 민수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방금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와서 배고파요라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차가운 단칸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벽에 걸린 아들의 영정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쌍꺼풀 없는 순한 눈매, 콧등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 아까 그 청년과는 생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청년은 배우처럼 잘생겼고 키도 컸습니다. 우리 민수랑 닮은 구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낯선 남자의 눈에서 내 아들을 보았을까요? 민수야, 너 거기 있는 거 맞지? 엄마가 미쳐서 헛것을 본 거지? 대답 없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도록 천둥이 쳤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청년이 다시 문을 두드릴까봐, 아니, 두드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쌀을 씻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배는 고프고 죽고 싶어도 목구멍은 포도청이라더니 내 자신이 징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 청년을 찾아야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그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한둘이겠냐마는 나는 찾아야겠습니다.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 엄마라는 그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 그 손길, 그건 분명히 자식이 어미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하고 낡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일까요? 주인집 할머니가 월세를 받으러 오셨나? 아니면 고물상 김씨가 폐지 내놓으라고 왔나?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쪽방촌 골목 어귀에 낯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 셋이서 내 집 문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어제 보았던 그 고급 승용차와 비슷한 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혹시 어제 그 청년이 보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며느리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이라도 부른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닫으려는데 양복 입은 사내 중 하나가 나를 발견하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구 김민수 씨 댁 맞습니까?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리는 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나는 대문 고리를 꽉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맞는데 댁들은 누구슈? 자네는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금박이 박힌 명함이 아침 햇살에 번쩍거렸습니다. 태성그룹 비서실, 저희 대표님께서 어르신을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대표님, 태성그룹 평생 폐지나 줍고 사는 내가 태성그룹하고 엮일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검은 차에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나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며 울던 그 청년, 그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하지만 여전히 슬픈 눈을 하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그의 눈시울이 아침 햇살 속에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입모양으로 나직이 불렀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은 누구란 말인가? 왜 자꾸 나를 보며 저리도 서럽게 우는 것인가? 내 죽은 아들이 귀신이 되어 찌기라도 한 걸까? 나는 혼란스러움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알고 있다. 어머니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그 청년의 입에서 다시 한번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들었던 그 절절한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꼴은 다 늘어난 티셔츠에 몸빼 바지 차림이고 뒤에는 곰팡이 핀 판잣집이 쓰러질 듯 서 있는데 눈앞의 청년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집 아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나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몸을 숨기듯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힐끔거리는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김민수 민수 형님, 어머님 되시지요? 청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깨진 시멘트 바닥을 밟는 소리가 내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민수 형님이라니 내 아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친구요? 우리 민수가 댁처럼 점잖은 친구가 있었나?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공장과 배달 일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저렇게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과 어울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혹시 빚쟁이인가? 민수가 나 몰래 빚이라도 지고 간 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청년은 내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민수 형님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실하고 깊은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빚졌다니 우리 민수가 또 오지랖 넓게 남을 도왔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그랬소? 죽은 놈이 참 별일이네.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찾아온 친구라니. 그래도 내 새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오. 차라도 한 잔 내올 테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청년, 아니 도윤 씨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고 그 좁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내 낡은 고무신 옆에 놓이니 그 대비가 너무도 선명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 안은 성인 남자 2명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검버섯처럼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서둘러 이불을 개어 한쪽으로 밀어놓고 방석을 내주었습니다. 앉으시오. 집이 많이 좁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정좌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장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올려진 민수의 영정사진, 어제 제사를 지내고 아직 치우지 못한 향로와 촛대에 도윤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그리고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는 걸 보니 우는 모양이었습니다. 생판남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을 위해 저리도 서럽게 울어주다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잠시 후 그가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가 빠진 머그잔에 보리차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찬물이라. 미안하네. 감사합니다. 그는 2 손으로 공손히 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님이 사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꽤 남기셨을 텐데 왜 이런 곳에서 홀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아들 목숨값으로 5억이나 받았다는데 애미라는 작자가 폐지나 죽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돈 내 돈 아니오. 우리 며느리
미란이 돈이지 며느님이요? 도윤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래 민수 가고 나서 젊은 애가 과부로 살기 막막할 텐데 그 돈이라도 있어야 새 시집이라도 가지 않겠소. 그래서 내가 다 줬어. 도장이고 통장이고 다 너라도 잘 살라고. 그런데 그게 내 팔자를 꼬았나 봐. 돈 들어가니 사람이 변하더이다. 집에서 쫓겨난 지 10년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어제 기일이라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갔는데 소금만 잔뜩 맞고 왔지. 뭐요? 나는 덤덤하게 말하려 했었지만 끝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미란이가 뿌린 소금에 따가운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도윤 씨의 손에 들린 컵, 속에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그가 컵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쫓겨나셨다고요? 그 돈을 다 가져가고 어머니를 버렸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까의 공손함과는 다른 서늘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셔츠 위로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왜 그래요? 또 거기가 아파요? 나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나는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가 살아생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짓던 그 표정 세상을 다 부셔버려서라도 엄마를 지키겠다고 덤벼들던 그 도끼 품은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내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형님 목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초면에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니, 종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금니를 꽉 깨물며 덧붙였습니다. 형님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살기사치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니?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익숙한 목소리 날카롭고 앙칼진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차가 이렇게 좋아? 이 동네에 벤츠가 다 들어오고 로또라도 맞았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골목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가 제 발로 찾아왔군요. 그가 낮게 읊조리며 방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판이 10년 전 내 아들의 든든했던 등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안 열어. 방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에 낡은 흙벽에서 하얀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10년이 지났건만 저 카랑카랑한 목소리만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는 미란이의 목소리에 벌써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밖에서 신경질적으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진짜. 사람 무시해. 현관에 들어선 최미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방 안에 배어있던 곰팡이 냄새가 순식간에 지워질 정도였습니다. 미란이는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야? 손님 있었어? 그녀의 눈이 빠르게 도윤 씨를 훑어내렸습니다. 고급 정장,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시계, 훤칠한 키 미란이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밖에 세워진 그 벤츠가 이 남자 거구나 하고 눈치채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등을 돌리고 서 있자 그녀는 금세 흥미를 잃은 듯 다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가게 와서 난동 부린 걸로 모자라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신다면서요? 며느리가 돈 뺏고 쫓아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거짓말 마요. 시장통 김씨 아줌마가 그러던데? 어제 웬 젊은 놈이랑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혹시 저 남자예요? 미란이가 턱짓으로 도윤 씨를 가리켰습니다.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늙어서 주책도 정도껏 부리셔야지. 제비라도 키우세요? 아님 보험금 숨겨둔 거 남았어요? 돈 냄새 맡고 똥파리들이 꼬이는 거 보니 내가 모르는 쌈짓돈이라도 있나 보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비라니 똥파리라니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생판남 앞에서 어미를 이리도 깎아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말 조심해라. 이분은 민수 친구분이시다. 민수 씨 친구? 하, 웃기고 있네. 민수 씨 친구 중에 저런 부자가 어디 있어? 다 공장 다니는 거지들이었지. 어디서 사기꾼을 데려와서 친구래? 미란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 묻은 하이힐이 내 방바닥을 짓밟았습니다. 장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내 살점이 뜯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야,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작업 잘못 걸었어. 이 노인네 빈털털이야. 내가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싹 다 가져갔거든.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쇼. 미란이는 도윤 씨의 등 뒤에 대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도윤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에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는 것을. 그가 지금 살인적인 인내심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 나가라, 제발 나가라. 남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콧방귀를 뀌며 방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밥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수의 영정사진, 그리고 아직 치우지 못한 밥 한 그릇. 아우, 지겨워 진짜. 죽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청승이야? 귀신 붙어서 장사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서 못 살아. 미란이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니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그릇이 깨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면서 붉은 국물이 도윤 씨의 바지 밑단으로 튀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우리 민수 밥상이야. 이까짓 게 밥상이야? 쓰레기지. 내가 민수 씨 잊고 새 출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 아니야. 미란이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사진도 다 갖다 버려. 꼴도 보기 싫어. 안 된다. 이건 안 돼. 내 새끼 사진이야. 나는 미란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내게 남은 민수의 사진이라곤 이것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걸 뺏기면 나는 정말로 민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놔. 노인네가 힘은 더럽게 세네. 미란이는 매달린 나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힘없이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액자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민수의 웃는 얼굴에 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허공을 가르는 파여름과 함께 미란이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섰는지 도윤 씨가 미란이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아, 미란이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미란이의 하얀 손목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너 뭐야? 이거 안 놔. 미란이가 바락바락 악을 썼지만 도윤 씨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철로 된 족쇄 같았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미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나는 살면서 사람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과 증오였습니다. 지옥불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 악귀를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 당신이군. 도윤 씨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살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여자가 뭐라는 거야? 아파. 팔 부러진다고. 야, 너 미쳤어. 미란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도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목을 더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하의 최미란이 낯선 남자 앞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잡은 손목을 혐오스러운 물건 다루듯 거칠게 털어내며 엎어진 밥상 옆으로 미란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미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미란이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모가지 분질러 버리기 전에 미란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윤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가슴 속에서 10년 전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남편의 심장이 펄떡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피의 복수를 예고하며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는 오지 마. 한 번만 더 내 어머니 눈에 띄면 그땐 손목으로 안 끝나. 도윤 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최미라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벗겨진 하이힐 한 짝을 챙길 새도 없이 맨발로 골목길을 내달리는 그 뒷모습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만큼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꿈인가 싶어 멍해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바닥에 엎어진 밥알들, 그리고 비틀어진 내 아들 민수의 영정사진 액자 난장판이 된 집구석을 보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꼴입니까? 처음 보는 손님 앞에서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집안 살림이 다 박살이 났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부끄러움과 허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훔쳤습니다. 늙은이의 추한 꼴을 다 보였으니 저 점잖은 양반도 이제 혀를 차며 떠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벅저벅.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윤 씨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방금 전 미란이를 몰아붙이던 그 살벌한 악귀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순한 양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손님한테 못 볼 꼴을 보였네. 어서 가시게. 이 누추한 꼴 더 봐서 뭐 하겠소. 내가 그를 밀어내려 하자 도윤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한 건 저예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그는 울컥하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내 얼굴을 닦아주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민수가 살아있을 때도 딱 이랬습니다. 내가 시장통에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와서 울면 내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울어주던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가만. 이거 놔두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내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 하자 도윤 씨가 기겁을 하며 내 손을 막아섰습니다. 손배입니다. 어머니는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 손님한테 이런 걸 어떻게 시켜? 저 비싼 양복에 밥풀이라도 묻으면 어쩌려고. 손님 아니에요. 저 민수 형님 친구라면서요. 아들 친구도 아들이나 매한 가지죠. 그러니까 제발 저 좀 편하게 부려먹으세요. 그는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고 넉살 좋은지 나는 멍하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대기업 대표라던 사람이 그 비싸 보이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툭 걸어놓았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자 드러난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찾아 들고 방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좁은 방구석을 누비며 밥알을 쓸어 담고 걸레를 빨아와 엎어진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무릎이 닿는 바닥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에 열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인데 좁은 등판을 구부리고 걸레질을 하는 저 뒷모습이 왜 이리도 익숙한 걸까요? 10년 전 민수가 야근하고 돌아와서 엄마 힘들지? 내가 할게 하며 방을 닦던 그 모습과 겹쳐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액자는 제가 가져가서 고쳐올게요. 어느새 청소를 마친 도윤 씨가 바닥에 뒹굴던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프레임이 비틀어진 사진을 그는 성물성 우이라도 되는 양 옷자락으로 조심조심 닦아냈습니다. 사진이 많이 상했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새 것처럼. 아니, 옛날보다 더 깨끗하게 복원해서 가져올게요. 형님 얼굴에 기스 하나 안 남기겠습니다. 그의 든든한 약속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꼬르르. 갑자기 적막한 방 안에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배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가 민망한 듯 배를 움켜쥐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제가 아침을 못 먹어서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그 소리를 듣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손님 밥대도 놓쳤네. 잠깐 기다리시게. 차는 없어도 밥은 줘야지. 나는 급히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가 또다시 나를 막아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오늘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뭐? 총각이 밥을 한다고? 저 일에 배도 자취, 경력 10년입니다. 요리 꽤 해요. 냉장고에 뭐 좀 있나요? 그는 나를 억지로 자리에 앉혀두고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아 터진 부엌에 거구의 사내가 들어서니 꽉 차 보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문지방 너머로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라 해봤자 김장 김치 한 통하고 두부 반 모,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대기업 사장님이 먹기엔 턱없이 초라한 재료들입니다. 실망해서 나가버리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김치통을 꺼내더니 와, 묵은지 때깔 죽이네 하고 감탄사를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죠.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내 꽃무늬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덩치의 작디작은 앞치마를 목에 걸고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듬직해 보였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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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익 참기름에 김치를 볶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좁은 쪽방에 누군가 밥 짓는 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만입니까? 민수가 떠나고 나서는 밥 짓는 소리, 도마 소리, 찌개 끓는 소리가 다 끊겼습니다. 적막강산 같던 이 집에 사람 사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와이셔츠 등판이 땀에 젖어 살짝 비쳤습니다. 왼손으로 냄비 뚜껑을 열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휘젓는 모습, 간을 보느라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맛보고는 하고 아저씨 같은 소리를 내는 모습,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10년 전 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며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엄마, 나 장가 안 가고 평생 엄마 밥 해줄까? 나 요리 소질 있잖아. 도윤 씨가 냄비 뚜껑을 닫고 불을 줄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맵싸하고 달큰한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의 곰팡이 냄새를 밀어내고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가슴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밥상 펴세요. 어머니, 도윤 씨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엔 국자, 한 손엔 냄비 받침을 든 그 모습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광을 받아 빛나는 그의 실루엣이 너무나도 내 아들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분명 다른데 저 웃음, 저 분위기, 저 따뜻한 공기가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 표정이 이상했는지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삼키며 낡은 밥상을 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상을 펴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제가 민수 형님 솜씨는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 손에 쥐어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붉은 국물 속에 흐물흐물해진 김치와 두부가 먹음직스럽게 담겼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익숙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김치찌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만이 내던 그 특별한 향이었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동작을 멈췄습니다. 혀끝에 닿는 이 맛 맵싸하면서도 혀에 착 감기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끝맛에 은은하게 퍼지는 설탕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드럽고 묵직한 단맛 순간 내 머릿속에서 시계태엽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좁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찌개를 끓이던 내 아들 민수의 등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맛이 어때? 기가 막히지? 야, 이 녀석아,
김치찌개에 꿀이라도 탔냐? 왜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맛있어? 설탕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야? 에이, 설탕이라니. 엄마 당뇨 있는데 내가 설탕을 쓰겠어? 이거 홍시야, 홍시. 냉동실에 얼려뒀던 홍시 하나 넣었지. 이게 내 비법이라니까. 민수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면 항상 설탕 대신 홍시를 넣곤 했습니다. 가을에 쌀 때 잔뜩 사서 얼려두었다가 찌개 끓일 때마다 하나씩 꺼내 으깨 넣는 거. 그게 우리 민수만의 유별난 요리 철학이었습니다. 설탕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홍시가 녹아들면서 내는 그 걸쭉하고 깊은 단맛 세상.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오직 내 아들만이 만들 줄 아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입안에서 그 맛이 나고 있었습니다. 흉내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먹으면 민수가 끓여준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똑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맛있게 먹기를 기대하는 강아지 같은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좀 짜진 않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숟가락이 밥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각 이거 여기에 뭐 넣었어? 네. 아, 김치랑 두부랑 아니. 그거 말고 이 단맛 말이요. 설탕 넣었어? 내 질문에 도윤 씨가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니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냉동실을 좀 뒤졌습니다.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홍시가 있길래 설탕 대신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제가 좀 주제 넘었나요? 냉동실 구석에 박혀있던 홍시 맞습니다. 작년 가을 민수 제사상에 올리려고 샀다가 남은 것을 아까워서 얼려두었던 게 있었습니다. 너무 구석에 처박아둬서 나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것을 이 낯선 청년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시가 있는 걸 알았다고 쳐도 그걸 김치찌개에 넣을 생각을 했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찌개에 홍시를 넣습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레시피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오로지 우리 민수가 나를 위해 개발한 우리 모자모즈만의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연일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내 무릎을 주무르며 하던 말투, 그리고 오늘 민수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내 부엌을 제 집처럼 누비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김치찌개 맛까지 내 시선이 도윤 씨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기 위해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뜰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질을 할 때면 꼭 저렇게 새끼손가락을 엣지 있게 펴곤 했습니다. 내가 남들이 보면 흉본다고 고치라고 잔소리를 해도 이게 편한 걸 어떻게 라며 웃어 넘기던 그 사소한 습관, 눈앞에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내 죽은 아들의 그림자를 겹겹이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포와 그리움,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쨍그랑 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 씨가 깜짝 놀라 밥을 먹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런 얼굴로 벌떡 일어나 다가오려 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 도윤 씨가 당황해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내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누구야? 네, 저 도윤입니다. 강도윤. 거짓말 마. 내가 강도윤인 건 알겠는데 너 대체 정체가 뭐냐고.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왜 내 아들 흉내를 내고 있어? 왜 처음 보는 남자가 내 새끼 말투를 쓰고 내 새끼 버릇을 하고 내 새끼가 해주던 밥맛을 내냐고. 너 도대체 누구야? 우리 민수 귀신이라도 씌인 거야? 아니면 내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거야? 내 호통에 도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말해봐. 제발 말 좀 해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나 희망 고문하지 말고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방 안에는 나의 울음소리와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렁그렁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가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이 있는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이 안에 민수 형님이. 도윤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손에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하얀 와이셔츠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꿀꺽. 내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이 안에 우리 민수가, 민수가 널 시키기라도 했냐? 꿈에라도 나타난 거냐? 나의 재촉에 도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다그치려던 내 마음마저 약해지려 했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어? 우리 민수가?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육신은 떠났지만 형님은 제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제가 바로 민수 형님이 목숨 바쳐 살려낸 놈이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던 내 아들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던 저를 친동생처럼 걷어먹이고 재워준 게 바로 민수 형님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형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형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니, 저에게는 아버지이자 형제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 눈물은 가짜로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시처럼 내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왼손 젓가락질은? 그 홍시 넣는 건? 그건 우리 민수만 아는 건데. 형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형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형님의 말투를 들으며,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저도 모르게 형님을 닮아갔나 봅니다. 형님이 하시던 대로 해야 형님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도윤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직감, 아니 어미의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남의 식성이나 사소한 버릇까지 저토록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눈빛, 아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진실을 나를 위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잡았던 그의 어깨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래, 속아주자. 내가 저리도 서럽게 우는데 늙은이가 더 따져서 무엇하겠나. 내 아들이 살려낸 목숨이라는데, 내 아들 덕분에 사람이 되었다는데, 어쩌면 하늘에 있는 민수가 나 외롭지 말라고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민수가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갔구나.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윤 씨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까칠한 수염 자국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10년 만에 만져보는 젊은 사내의 얼굴. 살아 있었다면 내 아들도 이렇게 늙어갔겠지. 미안하다. 내가 의심해서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이 내 아들 흉내를 내니 내가 그만 겁이 나서. 아닙니다. 어머니, 당연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형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도윤 씨는 내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내 거친 손바닥이 그의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내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뚝 그쳐. 민수가 보면 흉본다. 나는 옷소매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도윤 씨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아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자, 밥 식겠다. 어서 먹자. 내가 끓인 찌개 다 불어 터지겠네. 나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김치찌개. 하지만 그 맛은 여전히 달고 깊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 씨는 왼손으로 부지런히 숟가락질을 하며 밥을 푹푹 퍼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내 밥그릇에 두부를 집어 올려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덩치는 산만한 게. 울기는 왜 그리 잘 우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사소한 대화들 더 드세요. 맛있다. 김치 좀 더 꺼낼까요? 이 평범하고 시시콜콜한 말들이 내 귀에는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벽을 보고 밥을 먹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앞에는 지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이 순간만큼은 그는 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홍시가 녹아든 국물을 떠먹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래, 민수 친구면 어떻고 의동생이면 어떠냐. 내 새끼 냄새가 나는데, 내 새끼가 보낸 사람 같은데. 식사가 끝날 무렵 도윤 씨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
생활비 아니,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집 문제도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춥고 위험해요. 조만간 편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다. 밥 한 끼 얻어먹은 걸로 족하다 내가 거지냐? 돈밖에 제발요. 제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겁니다. 형님한테 빚진 목숨값. 이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안 받으시면 저 내일부터 여기 와서 단식 투쟁할 겁니다. 그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고집 센 눈매가 또 민수를 닮아서 나는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참나 별난 양반일세. 알았다. 알았어. 고맙게 씀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기어이 자기가 하겠다는 걸 겨우 말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도윤 씨가 돌아가는 길, 나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골목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내일 또 오겠습니다.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그를 보며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텅 빈 골목. 하지만 내 가슴속은 텅 비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배가 불렀고 등 따시고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그가 주고 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한 뭉치, 좋기 5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내 눈길을 끈 것은 돈뭉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이것마저도 악필이었던 민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들 도윤 올림.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내 눈물샘을 또다시 자극했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벽에 걸린 민수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보낸 거 맞지? 엄마 외롭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 보낸 거지? 사진 속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그날 밤 나는 모처럼 다리를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빗소리가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윤 씨가 또 올 테니까요. 내일은 그에게 줄 겉절이를 좀 담가야겠다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도윤 씨가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그 악귀 같은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 팔자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도윤 씨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은 내 70평생 가장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약속대로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양손 가득 장을 봐와서 내 좁은 부엌을 기름진 냄새로 채워주었습니다. 전구가 나간 화장실 등도 갈아주고 삐걱거리던 대문 경첩도 고쳐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때때옷도 사와서 입혀주었습니다. 아이고, 옥자 할매, 저 총각이 대체 누구야? 아들이야? 사위야? 아들 친구랴.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죽은 민수가 복덩이를 보내줬네. 보내줬어. 시궁창 갔던 내 인생에 꽃이 피니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이웃들도 하나둘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우리 민수 의동생이야. 아들이나 다름없어 하고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하우스 또 뭐라고 했던가요? 행복이 넘치면 마가 낀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날은 도윤 씨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며 대신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문단속 잘하시고요. 내일은 꼭 들를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다정한 목소리만으로도 나는 배가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콧노래를 흥얼거하며 빨래를 개고 있는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저 왔어요. 순간 빨래를 개던 내 손이 뚝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내 고막을 긁어대는 듯한 저 간드러지고 가식적인 하이톤의 목소리. 10년 전 내 돈을 뺏어가기 전까지 나를 어머님, 어머님 하며 홀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도윤 씨에게 손목이 꺾여 쫓겨났던 그년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또 온단 말입니까? 그것도 저렇게 살가운 목소리로.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없는 척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저 미란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네. 달그락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제발 가라. 제발 꺼져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끈질겼습니다. 아유, 진짜 할머니, 문 좀 열어보라니까요. 저 사과하러 왔다니까요. 사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그 독사가 사과를 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입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새댁은 누구요? 왜 남의 집 문을 그렇게 흔들어?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여기 사시는 할머니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뵈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네요. 호 주인집 아저씨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찰칵하고 났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할매, 며느리가 왔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어서 나와봐. 아저씨의 호통 소리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미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화려하던 화장도 번쩍거리는 명품 옷도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얌전한 블라우스와 긴 치마 차림, 양손에는 한우 갈비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부셔프 코스프레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미란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짐을 내려놓더니 내 앞으로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밥상을 엎고 폐악질을 부리던 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다니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나가지 못해? 내가 소리쳤지만 미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맞아요. 저 나쁜 년이에요. 천벌 받을 년이에요. 근데 어머님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 씨 보내고 혼자 가게 꾸려가느라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고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밤마다 민수 씨 생각나서 술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 같을 정도로 구구절절하고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습니다. 10년을 당했습니다. 저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을 나는 압니다. 거짓말 마라.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누군데 내 돈 5억 홀라당 까먹고 나를 이쪽 방에 처박아 둔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날 그 민수 씨 친구분한테 혼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너무 후회돼서 잠도 못 잤어요. 미란이가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가련한 척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가요, 네. 이 좁고 추운 데서 고생 그만하시고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넓은 아파트에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민수 씨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모실게요. 제발요. 어머님, 그녀는 내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모신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싫다. 난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거 놓지 못해? 아유, 어머님도 참 고집 그만 부리세요. 남들이 보면 제가 불효하는 줄 알겠어요. 주인 아저씨, 할머니 짐 좀 싸게. 박스 좀 주세요. 미란이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주인 아저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는 아이고 며느리가 효녀네 효녀야 할매. 복 받았어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미란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내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옷에 손대지 마라. 안 간다니까. 내가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짐을 챙기더니 주인 아저씨와 합세해 나를 반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시죠. 어머님, 차 대기시켜놨어요. 이거 놔라. 사람 살려. 누구 없소. 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주인 아저씨는 그저 노인네의 투정으로만 여기고 싱글벙글 웃으며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골목길에 세워진 미란이의 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나는 억지로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타세요. 편안하게 모실게요. 미란이가 내 어깨를 누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안 보는 틈을 타 미란이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를. 그 눈물 범벅이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눈동자가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걸려들었어.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사과도 아닙니다. 저녀는 지금 나를 인질로 잡아가려는 겁니다. 나를 미끼로 삼아 도윤 씨를 낚으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안 돼. 도윤아, 도윤아. 내가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지만 밖에서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미란이가 룸미러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빨갛게 칠한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그녀가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얌전히 계세요. 효도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내 쪽방, 그리고 골목 어기 도윤 씨가 사다 준 새 구두가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이가 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망설임 없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랑만 얘기해요. 어머니 검은 화면으로 변한 핸드폰이 조수석으로 던져졌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시트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제 발로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과연 도윤 씨가 이 사실을 알까요? 알게 된다면 나를 구하러 와줄까요? 차는 빗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머님이 지내실 방이에요. 아늑하죠?
미란이가 방문을 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고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비좁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힌 그곳에 얇은 요 하나가 덩그러니 깔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머물던 바로 그 계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너 나보고 여기서 자라는 거냐? 사람을 데려왔으면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야지. 어머, 싫으세요? 싫으면 나가시든가. 아, 찬문은 밖에서 잠갔으니까 못 나가시지? 호호. 미란이는 내 짐 보따리를 다용도실 구석에 툭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풀리면서 도윤 씨가 사준 새 옷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밥값은 하셔야죠. 제가 요즘 도우미 아줌마를 못 구해서 집안 꼴이말이 아니거든요. 옛날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그녀는 고무장갑 한 켤레를 내 앞에 던졌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이 마치 피 묻은 손처럼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고 화장실 물때 싹 벗겨 놓으세요. 아, 저녁 손님 오실 거니까 갈비찜도 해 놓으시고요. 맛없으면 국물도 없는 거 아시죠, 손님? 누가 오는데? 누구긴요. 어머님이 끔찍하게 아끼시는 그 가짜 아들 오시라고 해야죠. 미란이는 내 핸드폰을 흔들어 보이며 윙크를 했습니다. 안 된다. 도윤이 부르지 마라.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내가 달려들었지만 미란이는 가볍게 나를 밀쳐내고 다용도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 다 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없을 줄 아세요. 그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나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자산가인 아들의 심장이 살려낸 목숨이라는데 그 귀한 사람을 이런 더러운 구렁텅이로 불러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갇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청소라도 해놔야 도윤 씨가 왔을 때 덜 속상해할 것 같았습니다. 내 꼴이 짐승 같으면 그 착한 양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가 낀 타일 바닥을 수세미로 벅벅 문질렀습니다. 독한 세제물이 장갑 틈으로 스며들어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에 데인 듯 쓰라렸습니다. 민수야, 애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을 당하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욕실 바닥에 거품과 섞였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산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 내 아들 피를 빨아먹고 호의호식하는 저 며느리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직 하나, 도윤 씨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거실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콧소리 섞인 교태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다용도실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도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묵직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와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유, 성격도 급하셔라. 어머님 부엌에 계세요. 식사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아들 친구분 오신다고 솜씨 좀 부리시겠다네요. 미란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다용도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끔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땀범벅이 된 나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헝클어진 머리, 락스물이 튀어 얼룩덜룩한 옷, 퉁퉁 부은 손 누가 봐도 어머니가 아니라 식모의 꼴이었습니다. 오왔냐? 나는 황급히 등 뒤로 손을 감췄습니다. 내 부르트고 상처난 손을 보여주기 싫어서였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상 다 차려놨는데 얼른 나오세요. 도윤 씨 배고프시겠다. 미란이가 내 등 뒤로 와서 친한 척 팔짱을 끼더니 꼬집듯이 살을 비틀며 속삭였습니다. 웃어 안. 그러면 이 남자 보는 앞에서 망신 줄 알아.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식탁으로 끌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땀 흘려 만든 갈비찜과 잡채가 그럴싸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자신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며 도윤 씨에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드세요. 제가 아니, 어머님이랑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도윤 씨는 와인잔에는 손도 대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왜 그러고 서 있니? 내가 눈치를 보며 권하자 그제야 그가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미란이에게 닿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갈비찜이 아주 잘 됐어요. 미란이가 고기 한 점을 집어 도윤 씨의 접시에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 씨가 미란이의 젓가락을 쳐내지는 않았지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은 왜 이렇습니까? 네. 미란이가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도윤 씨의 시선이 식탁 아래 내가 무릎 위에 감추고 있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아래 숨겨둔 내 손을 억지로 꺼내어 펼쳤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내 손독한 락스 때문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때가 낀 게 아니라 멍이 들어 시퍼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 씨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피가 끓는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아, 그거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살림하신다고 좀 무리하셨나 봐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고집을 미란이가 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닥쳐. 도윤 씨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갈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리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힌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10년 전 죽은 민수가 며느리에게 느꼈던 그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눈빛. 당신,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 도윤 씨가 내 상처투성이 손을 들어 미란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만지고 박스 나르며 다 망가진 손이야. 내 아들, 아니 민수 형님이 죽을 때까지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게 바로 이 손이라고. 그가 소리를 지르자 식탁 위의 와인잔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그런 귀한 손에 감히 고무장갑을 끼워? 락스물을 묻혀?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 새끼야. 도윤 씨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그릇들이 튀어오르고 갈비찜 국물이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미란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 씨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도윤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피가 맺힌 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 손등을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엉엉 울며 내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피 냄새와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내 더러운 손에 그는 기도하듯 입술을 대고 오열했습니다. 가시죠. 한참을 울던 그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어디로? 집으로요. 우리 집으로 그는 미란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아주 나직하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너 각오해라. 뭘? 내가 뭘 어쨌다고?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내가 10년 전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저지른 지, 그리고 오늘 내 어머니한테 한진 내 모든 걸 걸고 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부셔버릴 테니까. 도윤 씨의 눈이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셔츠 위로 왼쪽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쿵쿵쿵.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거실 가득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출 때까지 그는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오른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내 손을 감싼 그의 왼손은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멈추고 현관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동장만 한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평생, 쪽방촌과 반지하를 전전하던 내 눈에는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입니다. 도윤 씨는 주저하는 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내 야윈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구급상자를 들고 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가울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소독약 묻힌 솜으로 내 손가락의 상처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락스 독이 올라 벌겋게 짓무른 살에 약이 닿자 하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쓰라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약을 바르는 저 정수리 가마였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민수에게 약을 발라주던 건 나였는데 이제는 늙고 병든 내가 낯선 청년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겨. 내 말에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런 상처나 입게 하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내 손에 붕대를 감아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어머니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겁니다.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 여자가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죄값 치르게 할 겁니다. 도윤 씨는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미란의 통장 내역, 10년 전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도박 빚과 사치로 돈을 탕진한 증거들, 심지어 가게 CCTV 영상에는 그녀가 손님들에게 내 욕을 하고 나에게 소금을 뿌리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 소장 접수했습니다. 횡령, 존속 폭행, 노인 학대 빠져나갈 구멍 없을 겁니다. 가게, 보증금이랑 아파트도 다 가압류 들어갈 거고요.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독한 년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는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데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도윤아,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너 안 다치고 나랑 이렇게 밥이나 먹고 살면 된다. 그 무서운 애랑 엮이지 마라. 아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형님을 그리고 어머니를 기만하고 능멸한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도윤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밤새 내 곁을 지켰습니다. 악몽을 꿀까봐 걱정하며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그를 보며 나는 모처럼 마음 편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출근도 미루고 내 아침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전복죽을 끓여와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려는 걸 손이 멀쩡하다며 겨우 말려 직접 먹었습니다. 그때 도윤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인 듯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네, 긴급 회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금방 올 테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현관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그 여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일이 중요하지. 어서 다녀와라. 난 괜찮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며 배웅했습니다. 도윤 씨가 나가고 넓은 집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 위에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인 걸까요? 죽은 민수가 하늘에서 굽어 살펴 나에게 이런 말년을 선물해 준 걸까요? 띠리리링 정적을 깨고 거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경비실인가 싶어 나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호강하시네. 우리 시어머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여기 전화를. 아이 참. 저 가게 사장이잖아요. 사람 부려서 번호 알아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죠.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벤츠 타는 젊은 놈 꿰차서 펜트하우스 사모님 노릇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억눌린 분노와 다급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말대로 가압류가 들어오고 소장이 날아오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할 말 없다. 끊어라.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도윤이가 가만 안 둔댔어. 도윤이? 푸아. 벌써 말랐어요? 아주 진짜 아들인 줄 아나 봐? 미란이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생판남인 놈이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줄 아세요? 단순히 민수 씨 심장 받아서 은혜 갚으려고? 천만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걔냐 그놈. 도둑놈이에요. 그것도 아주 질 나쁜 도둑놈.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깔리며 뱀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씨 죽던 날 기억나세요? 병원에서 뇌사 판정받고 장기 기증 서약 썼을 때요. 그때 대기자 명단에 그놈 이름 없었어요. 순번대로라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했다고요. 그게 무슨.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강도윤 그 자식 돈으로 새치기 한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니까 뒷돈 찔러주고 순번 조작해서 민수 씨 심장 가로챈 거라고요. 원래 살 수 있었던 사람 밀어내고 억지로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마라. 도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왜 하필 민수 씨였는지, 왜 10년 동안 죄인처럼 숨어 살다가 이제야 나타났는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지금 아들
심장 훔쳐간 도둑놈한테 밥 얻어먹고 웃고 있는 거예요. 민수 씨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샀다? 새치기를 했다? 도윤 씨가 흘리던 그 눈물, 죄송하다며 바닥에 엎드려 빌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형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들이 순수한 감사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누가 진짜 적인지. 저는 돈 좀 썼을 뿐이지만 그놈은 민수 씨의 존엄을 짓밟은 놈이에요. 그런 놈이랑 한 집에서 숨 쉬는 거 역겹지 않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 하는 기계음만이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윤 씨의 그 따뜻한 눈빛, 나를 위해 흘려주던 그 뜨거운 눈물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순번을 조작해서 받은 거라면? 그래서 우리 민수의 죽음이 돈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인 거라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한 아들로 보였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낯설고 두려운 타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가 붕어빵을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를 부축하려는 그의 손, 내 손가락에 붕대를 감아주던 그 다정한 손, 그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손대지 말아내. 어머니, 도윤 씨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그 대답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갈갈이 찢어놓는다 해도 도윤아, 하나만 묻자. 네,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너 우리 민수 심장 어떻게 받았냐? 정당하게 순서대로 받은 거 맞냐? 내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붕어빵 봉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이 그의 창백해진 얼굴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그 무거운 침묵이 미란이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입이 굳게 닫혀 있던 그 짧은 시간, 그 몇 초가 나에게는 10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동공, 그것은 곧 긍정을 의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봐. 내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아니에요라는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둑놈, 내 아들 죽이고 산 도둑놈. 미란이의 독사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해일처럼 밀려와 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바닥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다급하게 손을 뻗는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시야를 덮쳤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비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하얀 천장,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자 침대맡에 엎드려 있는 검은 머리통이 보였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쪽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말끔하던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기 전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도둑놈 나는 반사적으로 잡혀 있던 내 손을 확 뺐습니다. 그 움직임에 도윤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그가 벌떡 일어나 의료진을 부르려 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내 앞에서 꺼져.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내 아들 심장 훔쳐간 도둑놈이 어디서 어머니 타령이야. 썩 나가지 못해. 나는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억지로 뜯어내려 했습니다. 피가 역류해 튜브가 붉게 물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사람 곁에서 1초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도윤 씨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를 밀쳐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 너 같은 놈한테 밥 얻어먹고 웃어준 내가 미친년이지. 우리 민수 불쌍해서 어떻게 돈 없고 백 없어서 죽은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떻게. 나의 절규에 도윤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놓아주는 대신 침대 아래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쿵 찌우며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인하는구나. 내가 훔친 거 맞구나.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최미란 그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뭐? 제가 대답을 못한 건 찔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죄송해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심장이 파열되어 오늘 내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식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살리겠다고 백방으로 뛰셨지만 맞는 심장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응급도 1순위였던 저에게 우선권이 온 건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돈으로 새치기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 기록, 병원 수술 기록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란이는 왜 그 여자는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려 하니까 어머니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저를 쫓아내려 한 거라고요. 도윤 씨가 내 침대 위로 손을 뻗어 뜯겨 나간 링거 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을 못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절차는 정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살고 형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형님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제가 숨 쉬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죄인 같았습니다. 형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부채감, 나만 살아서 죄송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돈으로 샀다는 미란이의 말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도윤 씨의 말,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은 탁하지만 진심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맑은 법입니다. 도윤 씨의 눈동자는 내 아들 민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가슴팍이 드러나고 그 왼쪽 가슴에는 선명하고 거대한 수술 흉터가 지렁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생과 사를 갈랐던 처절한 흔적이었습니다. 만져보세요. 그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맨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단단한 근육,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울림, 쿵쿵쿵쿵 손바닥을 타고 전해오는 그 박동 소리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그 소리, 내가 민수를 뱃속에 품었을 때 들었던 태동 소리,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았을 때 들었던 그 심장 소리, 군대 가는 아들을 안아주었을 때 느꼈던 그 박동,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내 아들의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느껴지세요? 도윤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 심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왜 눈물이 났는지 아세요? 제가 운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이, 민수 형님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운 겁니다. 아, 내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심의 둑이 무너지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심장은 내 아들입니다. 미란이가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이 펄떡이는 생명의 소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새끼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비록 얼굴은 바뀌었지만 이 안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안 죽었어. 민수야, 내 새끼 민수야. 나는 도윤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아들의 품이었습니다. 도윤 씨도 나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내 정수리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다시는 오해하게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병실 안에는 두 모자모즈의 울음소리와 하나가 된 두 개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났을까? 도윤 씨가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 감히 어머니와 형님의 심장을 모욕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법무팀장. 도윤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까의 여린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진짜 정의를 위해 쓰이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실장, 지금 당장 진행하세요. 최미란 그 여자 가게, 건물, 집 전부 다 가압류 딱지 붙이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하세요. 혐의는 존속 협박 및 사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윤 씨의 전쟁 선포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건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나는 병원 VIP실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태성그룹 강도윤 대표가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기사가 속보로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과 좀 드세요. 도윤 씨는 내 옆에서 태연하게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은 사과를 포크에 찍어 내밀며 생긋 웃는 저 얼굴이 방금 전 뉴스에 나온 그 냉철한 기업가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복도가 시끄러워지더니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비켜요. 내가 보호자라고
시어머니 만나러 왔는데 왜 막아? 익숙한 고함 소리 최미란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경호원들과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도윤 씨가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란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눈가가 거뭇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명품 옷차림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야, 강도윤, 내가 사람이니? 미란이는 들어오자마자 핸드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가게에 빨간 딱지를 붙여 내 통장을 다 묶어버려? 내가 뭔데 남의 재산에 손을 대? 그녀는 분이 안 풀리는지 헐떡거렸습니다. 도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남의 재산이라뇨. 그거 다 어머니 돈이잖아요. 10년 전 횡령한 보험금. 그리고 그 돈 불려서 산 건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죠? 뭐, 횡령? 웃기지 마. 그건 민수 씨가 나한테 준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 폭행하고 학대한 증거도 경찰에 다 넘어갔고요. 조만간 소환장 날아갈 텐데 변호사 구할 돈은 있나 모르겠네요. 계좌가 다 막혀서. 도윤 씨의 비웃음에 미란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꼴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저 며느리예요. 10년을 모신 며느리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을 모셨다니, 10년을 부려먹고 내다 버린 주제에 아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나는 도윤이 하는 일에 토 달 생각 없다. 내가 싸늘하게 대꾸하자 미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듯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 그래요?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으시네. 좋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미란이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강도윤, 너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았지? 나도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이거? 너 고소장이랑 언론 제보 문건이야. 미란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심장 이식 받을 때 뒷돈 썼지? 순번 조작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당시에 병원에서 도던 소문 내가 다 기억하거든. 내가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 태성그룹 젊은 CEO. 돈으로 서민의 심장 강탈하다. 와우, 헤드라인 죽이네. 내 회사 주가 폭락하고 너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감옥도 가겠지?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합의해. 내 전 재산 압류 풀고 추가로 위자료 50억 내놔. 내 남편 심장 값이라고 쳐줄게.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기자회견 할 거야. 미란이의 협박은 치졸하고 악랄했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흥정의 도구로 삼다니. 전현이 정말 사람이란 말입니까? 나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나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큰 그가 미란이를 내려다보자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끝났습니까? 도윤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당황하거나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은 당신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윤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화면을 미란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소설 쓰고 있을 때 나는 팩트를 찾았거든. 이게 뭔데? 미란이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녹취록 파일과 응급실 기록지 사본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미란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10년 전 10월 24일 밤 11시 30분 민수 형님이 사고를 당했던 그 시각 도윤 씨가 한 걸음 다가서자 미란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은 즉사하지 않았어. 사고 직후 의식이 있었고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지. 여보, 나 다쳤어 살려줘. 라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사고 직후 살아있었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전화 받고 어떻게 했지? 도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19에 신고한 시각은 밤 12시 10분, 무려 40분이 지난 뒤였어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 만약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형님은 살 수 있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미란이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통화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당신 남편이 죽어가는데 왜 신고 안 했어? 보험금 때문이었나? 아니면 귀찮아서? 도윤 씨는 미란이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너는 민수 형님을 죽게 내버려 둔 거야. 살인 방조가 아니라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야. 닥쳐. 닥치라고. 심장값 50억? 웃기지 마. 내가 받을 건 돈이 아니라 죗값이야. 형님을 죽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 데가 이제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도윤 씨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악마보다 더 무섭고 심판자보다 더 엄혹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언론에 제보해봐. 재벌의 심장 강탈이 재밌을까? 아니면 독부도 후의 남편 살해 의혹이 더 재밌을까? 미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 수 있었다고? 전현이 신고를 안 해서 죽은 거라고? 슬픔은 순식간에 살해사이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링거대를 잡고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2년 정말이냐? 우리 민수 내가 죽인 거냐? 내 쉰 목소리에 미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해, 어서 말해. 내가 내 새끼 죽였냐? 내 쉰 목소리가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링거대를 팽개치고 맨발로 달려들어 미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누구를 때려본 적 없는 내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노인네가 미쳤나. 미란이가 내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나는 악귀처럼 그녀의 옷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꺾여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이 전현 때문에 죽었다는 의심이 드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치십니다. 도윤 씨가 달려와 나를 감싸 안으며 말렸습니다. 내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게 사실이냐? 응, 전현이 신고 안 해서 우리 민수 죽은 게 맞냐고. 내가 울부짖자 도윤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미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발뺌할 셈인가? 그럼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들려주지. 도윤 씨는 핸드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그것은 10년 전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과 병원 의사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환자분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고 발생 시각이랑 신고 시각 차이가 너무 커요. 체온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방치된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만 30분만 일찍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의사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병실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30분 단 30분만 일찍 병원에 왔어도 내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 동안 저녀는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피 흘리는 남편을 두고, 숨이 넘어가는 남편을 두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미란이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무서웠어. 술 마시고 싸우다가 민수 씨가 나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다쳤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나서 도윤 씨가 한 걸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겁이 나서 신고를 안 했다고? 아니지, 계산기를 두드렸겠지. 이대로 남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5억, 장애로 살아서 돌아오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 너는 그 짧은 순간에 돈 계산을 한 거야, 그렇지? 전곡을 찔린 미란이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것은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니? 나는 바닥을 기어 미란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민수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빚쟁이한테 쫓길 때도 너 굶길까봐 밥은 꼭 사 먹이던 애였는데 내가 사람 새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 절규에도 미란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건 와. 그래, 내가 그랬다. 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그깟 40분 늦게 전화했다고 내가 죽인 거야? 운 나빠서 죽은 거지.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민수 씨 살아있었으면 뭐 달라졌을 것 같아? 평생 빚 갚다가 늙어 죽었겠지. 차라리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낫지. 산송장처럼 누워있으면 병원비는 누가 감당해? 어머니가 낼 거였어요? 뭐라? 나도 살아야 했을 거 아니야.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눈 딱 감았어. 그게 죄야? 남편 죽어서 땡 잡은 게 죄냐고. 미란이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미친 악마의 헛소리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괴물을 며느리라고 드리고 10년을 참고 살았다니 내 자신이 징그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도윤 씨가 미란이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미란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도윤 씨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을 모욕하지 마. 그 더러운 입으로 변명하지 마. 그는 쓰러진 미란이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선고했습니다. 넌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널 파멸시킬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 돈, 명예, 자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줄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을 살인, 방조 및 유기치사,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미란이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가 그녀의 손목을 조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건 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펜트하우스 사는 여자야. 변호사 불러. 변호사. 미란이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일이 벗겨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10년 동안 여왕처럼 군림하며 나를 짓밟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추악한 범죄자의 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미란이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독서를 퍼붓던 입으로 살려달라고 비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시는 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려가세요. 법대로 아주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도윤 씨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미란이를 끌고 사라지자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내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내 멍든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밝혀서 죄송합니다. 형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윤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은 갔지만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의 한흔을 풀어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민수 이제야 눈 감겠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정말 고맙다.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아들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민수야, 봤지? 저 나쁜 년 벌 받으러 갔다.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편히 쉬거라. 나는 도윤 씨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쿵, 쿵, 쿵. 아들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이는 잡혀갔지만 그녀가 남긴 빚과 엉망이 된 가게,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내 마음과 도윤 씨의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란이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난 뒤 병실에는 뒤늦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다가도 불쌍한 내 새끼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저런 악마 같은 년에게 10년을 속아 산 내 자신이 한심의 벽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며칠 뒤 도윤 씨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기 전에 들를 데가 있어요. 어디를? 나 몸도 성치 않은데 그냥 집으로 가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통쾌한 선물이거든요. 통쾌한 선물? 도윤 씨가 윙크까지 하며 장담하는 바람에 나는 못 이기는 척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검은 세단은 병원을 빠져나와 익숙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익었습니다. 이 길은 내가 폐지를 줍던 길입니다. 저기 저 전봇대 밑은 내가 박스를 주워 모아두던 곳이고, 저기 편의점은 유통기한 지난 빵을 얻어먹던 곳입니다. 도윤아, 여기는 왜? 내가 의아해하며 묻자 도윤 씨는 말없이 핸들을 꺾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최미란의 옷가게 앞이었습니다. 미란 부티크, 화려한 금색 간판이 번쩍거리는 그곳. 며칠 전 비 오는 밤
내가 소금벼락을 맞고 쫓겨났던 바로 그 지옥 같은 장소였습니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여긴 왜 왔냐? 나 저기 쳐다보기도 싫다 가자. 어서 가자 트라우마였습니다. 저 유리문만 봐도 미란이가 튀어나와 재수 없어 하고 소금을 뿌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문을 열어 나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어머니 피하지 마세요. 이제 도망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가게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빨간 딱지들이 보였습니다. 압류, 출입 금지, 법원에서 붙인 경고문들이 화려한 쇼윈도를 흉물스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고 마네킹들은 쓰러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는 며칠 사이에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란이 그년이 잡혀가더니 가게가 망했구나. 속이 후련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제 눈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꼴이 된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도윤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가게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커덕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열쇠를? 들어가시죠. 도윤 씨는 내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때 나는 이곳에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들어오려 하면 빗자루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도윤 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하게 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카운터 쪽에 있는 소파, 미란이가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 손님들을 내려다보던 그 상석상 씨의 나를 앉혔습니다. 어머니,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원에서 발행한 등기권리증과 복잡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찡그리자 도윤 씨가 옆에서 조곤조곤 읽어주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지 및 건물, 일체 소유자, 박옥, 자소 소유자, 박옥자,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도윤 씨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건물 샀습니다. 뭐? 이 건물을? 내 미란이가 구속되면서 급매물로 나왔길래 제가 웃돈 얹어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해드렸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이 비싼 걸 왜? 나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동네 건물이라면 수십억은 할 텐데 그걸 나한테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받으세요. 당연히 어머니 겁니다. 미란이가 형님 목숨값으로 산 가게잖아요. 형님 피와 살을 팔아서 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 원래 주인인 어머니한테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도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이 자리 꼭 사고 싶었어요.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여기서 소금 맞고 쫓겨나셨던 그날 제가 맹세했거든요. 언젠가 어머니를 이 건물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의 깊은 마음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새빵살이를 하다가 쫓겨났던 나입니다. 평생 내 집 한 칸 없이 떠돌던 서름이 뼈에 사무쳤는데 하루아침에 건물주라니요. 도윤아, 나는 이런 거 관리할 줄도 모른다.
그리고 너무 과분하다. 걱정 마세요. 관리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월세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1층은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 아세요? 국밥집을 하시든 경로당을 만드시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어머니가 갑지 아이니까요. 내가 갑이라니 평생 의의도 못 돼요. 병빙, 정딩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 갑이 되었다니.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미란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번쩍이는 거울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라니 통쾌함보다는 허무함과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보고 있니? 내가 목숨 바쳐 남긴 게 이렇게 돌아왔구나. 나는 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미란이 그 여자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갈 곳 없을 겁니다. 집도 경매 넘어갔고 가게도 어머니 거니까요. 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도윤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도윤입니다. 여보세요? 강 대표님 되십니까? 저 최미란 씨 담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미란이가 그새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꽤나 거만했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속적 부심 심사 중인데 합의만 해주시면 민형사상 소송 다 취하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장건에 대해서도 비밀 지키겠다고 하시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협박을 하려 들다니. 도윤 씨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상황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가서 전하세요. 합의는 없다고. 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의뢰인이 나오시면 찾아가서 사죄드린다고. 그리고 하나 더 전해주세요. 나오셔도 갈 데 없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최미란 씨 가게 건물 제가 방금 인수했습니다. 명의는 피해자이신 박옥자 어머님 앞으로 돌렸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짐 챙기러 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남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 또 신고할 테니까. 네, 건물을 샀다고요? 변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유치장에 있는 미란이도 이 소식을 들으면 까무러칠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뺏으려 했던 그 건물이 자신이 쫓아낸 시어머니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를 토하겠지요. 끊겠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도윤 씨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니, 이제 저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는 든든한 아들 도윤이가 있고 내 손에는 내 아들의 유산이 들려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또각또각 가게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란이가 항상 서 있던 그 자리. 나는 그곳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주인이다. 내 아들이 준 선물, 내가 지킬 거다. 거울 속에 내가 비장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 한 구석에 비친 도윤 씨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그가 핸드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러니? 내가 놀라서 돌아보자 그가 황급히 표정을 숨기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심장이 좀 빨리 뛰어서요.
너무 기뻐서 그런가 봅니다. 그는 웃어 넘겼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혹시 심장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하지만 도윤 씨의 심장을 움켜쥔 그 손은 다가올 마지막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파랗고 맑았습니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새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민수 장례식 때 입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날이기에 나는 목욕재개를 하는 심정으로 옷고름을 메었습니다. 어머니, 고우십니다. 민수 형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어요. 도윤 씨가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말끔한 검은색 슈트 차림이었지만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식은땀을 흘리는데 아닙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오늘이 결전의 날이잖아요. 그는 애써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소나기 힘이 예전 같지 않게 미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잡은 손을 통해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온다는 것을 법원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대표, 며느리의 살인 방조를 밝히다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면서 세상의 이목이 이 재판에 쏠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릴 때마다 도윤 씨는 내 앞을 막아서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나는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의 인솔하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수의 조이 가슴에 박힌 수인 번호 3805 최미란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과 짙은 화장으로 감추었던 그녀의 민낯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이었고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도끼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반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여전히 오만방자한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측의 공소, 사실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살인 방조, 유기치사, 보험 사기, 존속 폭행, 노인 학대 줄줄이 나열되는 죄목들을 듣고 있자니 내가 저런 인간과 한 집에서 숨 쉬고 살았다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남편이 살아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구조 요청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피고인은 당시 당황해서 경황이 없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뻔한 변론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죽었나요? 확실히 죽었나요? 라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남편의 생사보다 사망 확진을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슬퍼하기는커녕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며 보상금 액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도윤 씨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도윤 씨가 복원해낸 10년 전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미란이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도윤 씨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 박옥자님은 아들을 잃고 10년을 지옥 속에서 사셨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짐승처럼 학대하고 조롱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정의입니다. 도윤 씨가 자리로 돌아오며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피고인 최미란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그때까지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실형이 나오겠어 하는 아니란 믿음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네. 미란이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법정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그녀의 나이 35 감옥에서 나오면 55이 되는 세월입니다. 그녀의 젊음과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및범죄 수익 43억 원 전액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한다.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미란이의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건 무효야. 말도 안 돼. 내가 왜 20년이야? 내가 사람을 칼로 찔렀어? 그냥 전화 좀 늦게 한 게 죄야. 미란이가 발악하며 피고인석 난간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강도윤, 내가 판사 매수했지? 돈으로 발랐지? 이거 다 조작이야. 교도관들이 달려들러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가는 미란이.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1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탄원서 좀 써주세요. 네. 조금 전까지 악를 쓰던 입으로 이제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그녀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10년 전에 죽었다. 내 아들 따라갔어. 너 같은 괴물은 모른다. 어머니. 가서 죗값 치러라 평생. 내가 죽인 내 아들 생각하면서, 내가 짓밟은 내 인생 생각하면서 그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뼈가 녹도록 후회해라. 내 서슬퍼런 일갈에 미란이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이 읽혔습니다. 돈도, 건물도, 자유도 다 잃고 빈털터리 범죄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쾅 법정 문이 닫히고 미란이의 절규 소리도 끊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나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기쁜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도윤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웃어주려 했습니다. 고맙다. 다 내 덕분이다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내 눈앞에 있는 도윤 씨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헉헉 어머니, 저 왜 그래? 도윤아, 어디 아파? 심장이 그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내 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엉겨붙은 채 법정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나는 그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 내 아들의 심장이 있는 그곳에 귀를 대어보았습니다. 쿵쿵 규칙적이고 힘차던 그 심장 소리가 이제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불규칙하고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쉬겠다는 듯이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누군가 119 불러 라고 소리치는 게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내 품에 안긴 도윤 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형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도윤아, 나의 처절한 비명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또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간 것도 모자라 아들의 심장을 가진 이 아이마저 데려가시렵니까?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착한 아이만은 제발. 하얀 천장, 또다시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이동 침대 위에서 나는 도윤 씨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하고 따라 뛰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려대고 의사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환자분, 보호자분 비키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0년 전 민수를 떠나보냈던 바로 그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는 수술실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내가 좀 도와다오. 이 사람 데려가지 마라. 이 사람은 살아야 한다. 내가 못다 산 삶. 이 사람이 살게 해다오. 제발. 닫힌 수술실 문 위로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내 아들의 핏빛 심장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시간은 바깥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1분 1초가 억겁의 세월처럼 느리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지 않는 동안 나는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내던 그 차가운 복도, 그때 나는 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 아들 민수도 저 아이가 살기를 바랄 겁니다. 제 남은 수명을 떼어주셔도 좋으니 제발 저 심장을 멈추지 말게 해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는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네, 선생님. 우리 도윤이 살았습니까?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급성 심정지였지만 제세동기 반응이 빨랐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가 또 한 번 살았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나를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잠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삑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지켜줬구나. 형아.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냈구나. 사흘 뒤 도윤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데 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그의 첫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알아보겠니? 내가 누군지 알겠어?
도윤 씨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 이 녀석아. 사람을 얼마나 놀래켜야 속이 시원해.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나는 그의 가슴을 찰싹 때리려다 말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 도윤 씨도 링거 꽂힌 팔을 들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놀라셨죠? 저 안 죽습니다. 형님이 지켜주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온 아들과 그 아들을 2번이나 가슴으로 낳은 어머니로 퇴원하던 날,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내가 선물 받은 건물, 옛날 미란 부티크 자리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화려하고 차가운 옷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네 밥집 투박하지만 정겨운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꿈이셨잖아요. 뜨끈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1층은 식당으로 개조했어요. 여기서 동네 어르신들 무료 급식도 하고 맛있는 국밥도 파세요. 어머니 손 마시면 대박 날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에는 반짝이는 새 식기들이 가득했고 홀에는 넉넉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 아들 민수의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윤 씨와 내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2층이랑 3층은 살림집으로 꾸몄습니다. 이제 곰팡이 핀 쪽방 말고 여기서 저랑 같이 사시죠.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 싫으시면 저 쫓아내셔도 되고요. 그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싫다니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네 밥집은 어느새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수한 시래기국, 냄새에 이끌린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국자를 휘두르며 많이 드시고 가세요 하고 소리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다리를 절뚝이지도 않습니다. 도윤 씨가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데리고 다니며 내 무릎을 고쳐놓았으니까요. 도윤 씨는 퇴근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앞치마를 두릅니다. 대기업 대표님이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진풍경에 손님들은 혀를 내두르지만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 엄마 가게인데 당연하죠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도윤 씨의 33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수가 하늘로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아들이 죽어서 다른 아들에게 생명을 준 날, 우리는 이 날을 슬픈 제삿날이 아닌 2번째 생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2층 살림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상 위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녹두전과 도윤 씨가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두 아들이 모두 좋아하는 홍시 넣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내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고깔모자를 쓴 도윤 씨가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매캐한 촛농 냄새 사이로 그의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첫 숟가락을 떠서 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달큰하고 매콤한 찌개 맛, 그 맛에서 나는 민수의 추억을 느끼고 도윤 씨의 사랑을 느낍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집을 잃고, 돈을 잃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자리에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심어두셨으니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가 오지만 더 이상 춥지도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 배부른 저녁 밥상, 그리고 내 앞에는 나를 보며 엄마라고 부르는 든든한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도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빨간 내복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옛날부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월급 타면 엄마 내복 사드리는 게 국룰이라면서요? 아이고, 촌스럽게 빨간 내복은 타박을 하면서도 내 입꼬리는 귀에 걸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보들보들한 내복 위에 봉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 두툼한 용돈 봉투. 나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글을 흘겨보았습니다. 너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나중에 장가 갈 때 써야지. 장가 안 가요. 평생 어머니랑 살 건데요. 어허, 이 녀석이 빨리 차만 색시 데려와야 손주도 안아보고 하지. 그럼 어머니가 골라주시든가요. 어머니 맘에 쏙 드는 며느리로 그래? 그럼 김권사네. 둘째 딸이 참 괜찮던데. 우리는 옥신각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 이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 씨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들리는 숨소리. 나는 잠든 그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쿵, 쿵, 쿵 힘차고 건강한 심장 소리가 내 손바닥을 밀어 올립니다. 나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잘 있니? 엄마는 잘 있다. 내가 보내준 형아랑 아주 잘 살고 있다. 걱정 마라. 엄마가 이 사람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지켜줄게. 너라고 생각하고 금지옥엽 아껴줄게. 손바닥 아래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 나도 행복해. 나는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과 내 무릎을 베고 잠든 도윤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도윤 씨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심장이 얼어붙은 내 인생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내 두 아들. 나는 방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온한 밤. 내일 아침에는 도윤 씨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줘야겠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소금 간은 심심하게 해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민수가 그리고 도윤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좋은 날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어찌나 파랗고 높은지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나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상복을 입고 통곡하던 그 거울 속에 이제는 온화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세월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가에 서려 있던 도끼와 슬픔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방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꽃다발과 정갈하게 싼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있는 내 아들. 오늘따라 유난히 말끔해 보이는 녀석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아니면 사랑을 듬뿍 먹고 살아서 그런지 녀석의 얼굴은 10년 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 가자. 형아, 기다리겠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가 운전하는 차는 부드럽게 시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평화롭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모든 풍경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길가에 핀들고 하나도 어찌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노래 틀어드릴까요? 좋아하시는 임영웅 노래요. 아니, 됐다. 그냥 가자. 조용히 민수 생각하면서 가고 싶구나.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바람에서 풀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떠나던 날은 세상이 떠내려갈 듯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참으로 야속하게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수가 엄마 오는 길 꽃길만 걸으라고 구름 한 점 없이 닦아놓은 모양입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지만 무섭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걸음으로 민수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사진, 그 옆에는 도윤이가 선물한 작은 피규어들과 내가 쓴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아니라 아들의 따뜻한 뺨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니? 거기서는 안 춥고 배는 안 고프고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나는 주저리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오면 울기 바빠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만 살아서 미안하다라며 가슴을 치느라 정작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는 잘 지낸다. 아주 잘 지내. 내가 보내준 도윤이가 어찌나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엊그제는 내 생일이라고 녀석이 미역국을 끓였는데 글쎄 간장을 너무 넣어서 사약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흉을 보자 옆에 서 있던 도윤이가 아, 어머니, 형님 앞에서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납골당 복도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자들의 공간에 산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이니 비로소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챙겨온 꽃다발을 화병에 꽂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정성껏 부친 녹두전과 잡채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김치찌개였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도윤이가 사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이 주신 이 심장 부끄럽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형님이 못다한 효도 제가 남은 평생 다 채울게요. 어머니 눈에 다시는 눈물 안 나게 할게요.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 일부가 된 형제에게 바치는 뜨거운 맹세였습니다. 나는 도윤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민수도 알 거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다 보고 있을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미란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을 테고 더 이상 우리 삶에 털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니까요. 굳이 좋은 날, 나쁜 기억을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실까요? 저녁 장사 준비해야죠. 그래, 가자. 손님들 기다리겠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수가 나를 향해 윙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갈게. 또 올게. 납골당을 나서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내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벅 발소리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윤이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그 소리 쿵쿵, 쿵쿵쿵쿵.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옆에서 나를 부축하고 하나는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죽은 아들과 산 아들, 두 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요. 도윤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 끓일까? 냉이가 아주 실하던데 좋죠. 제가 두부 썰게요. 어머니는 간만 보세요. 우리는 시시콜콜한 저녁 메뉴를 의논하며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따스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사랑하는 한, 그리고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결에 민수의 목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도윤이의 가슴 속에 심장이 기억하는 영원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떠난 아들이 남겨준 심장이 또 다른 아들을 통해 어머니를 다시 안아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고 없는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